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광우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할 것 같으냐에 대한 추측인데 사실 요즘 추측으로는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은 지난번 FOMC 이후에는 너무 비일기적으로 조금 움직였던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을 좀 보니까는 매파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잭슨홀 미팅 자체가 그렇게 뭐 정책 결정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준의 경우엔 전 시간을 좀 벌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7월 회의 이후에 9월 회의까지 두 달치 데이터를 보일 수 있는데 굳이 그 중간에 나와서 어떤 시장이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거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시장이 좀 놀라울 만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도 말하듯이 데이터를 따라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 이 잭슨홀 미팅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닌데 결국은 이제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뭐 여기서 양적 완화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2010년도에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신호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지만 일단 정광우 대표는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난 한 10몇 년 동안 3번 정도 큰일이 있었어요. 네네. QE에 대해 가지고서 QE2 얘기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연준은 아니고 ECB에서 당시에 나와서 양적 완화 미국식에 하겠다라고 마리오 드라기가 그때 이제 슈퍼 마리오가 됐죠. 그 다음에는 평균 물가제도, 평균 물가 타겟제도 AIT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던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걸 제외를 하면은 아주 좀 순탄하게 넘어갔었던 그런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정작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정리해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요즘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QT 과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생각보다 좀 적게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연준에서 처음에 QT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해도 요 금액을 뭐 국채하고 모기지를 해서 월간으로 475억 달러를 한도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연준 자산이 매달 475억 달러씩 이제는 줄어들겠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금액만큼 줄질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국채는 그래도 좀 줄었는데 모기지는 오히려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연준의 경우에는 여전히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금액을 약속한 대로 한도를 덜 채워서 하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 오해고 연준은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약속대로 QT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생각보다 적은 양의 그 국채 매입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일단 국채 쪽에 있어서는 그 소위 말해서 평가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스 같은 인플레이션하고 연관된 그런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가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가격 보정을 해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잔액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일부. 그다음에 모기지의 경우에는 워낙에나 이게 만기가 길다 보니까 실제로 매매가 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약정을 하는가 하고 실제 장부에서 들어오거나 사라지는 데에는 시차가 몇 달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연준의 그 자산 발표 자료 매주 나오거든요, 목요일에. 거기 주석에 다 꼼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모기지가 언제부터 줄어들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가 될 텐데 매수 약정 걸려 있었던 것이 지난 한 5월 말부터 대비해서 8월 지난주까지 해서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빠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연준이 목표한 대로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인데 플러스로 다음 달부터는 금액을 2배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연준이 말한 것보다 더디게 QT가 되어 보였다면 다음 달부터는
얘기한 것보다 빠르게 되어 보이는 착시까지도 나타날 수 있어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약속한 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치가 정말 양적 완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수치를 만약에 시장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게 될까요? 아니면 이건 약속한 대로 가는 거니까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만약에 뭐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거나 하면은 연준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은 가지시지만 오해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오해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QT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너무 그 사소한 변화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 투자할 때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연준이 언제쯤 비둘기로 돌아서게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일 텐데 사실 6월 중순부터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한 내년 초쯤 좀 비둘기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너무 일찍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언제쯤 좀 돌아설 것 같으세요? 사실 이 부분의 예상은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뭐 개인적으로는 그 침체스러운 숫자들이 더 빠르게 나타날수록 더 빠르게 비둘기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조금 우리가 7월 FOMC 내용을 오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FOMC 끝나고 나서 주식은 굉장히 반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9월에 대해서 75가 아니라 50bp 인상을 이제 주요 가정으로 뒀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되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가 한 달 정도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준이 이걸 좀 참고해가지고서 향후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인데 이번 7월 FOMC 의사록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요소들은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헤드라인 물가를 낮췄는데 그런 요소들은 빠르게 재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라서 그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준은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숫자를 더 보고 결정하고 싶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연준이 매파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드러난 게 우리가 기준금리만 보는데 이거 말고 재할인율 회의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QE나 이런 것들 하기 전에는 그 이제 은행한테 빌려주는 그 중앙은행이 그 네네. 금리죠. 그 재할인율을 가지고서 정책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제로금리에다가 QE를 해야 되니까 재할인율 이야기가 거의 쏙 들어가서 그런데요. 네네. 이거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지난달에 의사록 나온 걸 보니까 100bp 인상이 두 군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좀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하는 것 같다. 특히 뭐 미국은 그나마 조금 헤드라인이 꺾인 것 같지만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너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부분들이 걱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직까지는 매파성을 그렇게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가 나온다고 다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유럽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연준은 좀 매파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요 좀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딱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서 판단을 네네. 해보자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월 초에 보면은 고용 관련 데이터가 나올 때 임금 상승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는 그 임금이 계속해서 높게 되면 구조적인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보신다면 임금 쪽을 상승률을 더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12개월 선행으로 봤을 때 PR 지수가 거의 한 16배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언제 반등할진 몰라도 싸긴 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 반, 두 달도 안 됐는데 거의 18배 정도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시 자체가 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뭐랄까요,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빠서 그래서 많은 정책적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텀 피싱을 하기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번에는 좀 없었다라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바닥 부근에서는 원래 이제 좀 그 건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투자자 손바뀜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런 모습은 현재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이번에 반등을 좀 했지만 뭐 물론 반락하긴 했지만요, 조금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계속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 고점 대비해가지고서 30% 이상 하락한 그런 시장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런 데들에 있어가지고서는 시장이 30% 하락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는 50% 70% 하락한 종목도 막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 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수 있다. 다만 근데 충분한 현금을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낮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굳이 신규 투자를 그렇게 나서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좀 모아가는 전략을 쓰는 게 더 낫겠다고 보시는 걸까요? 만약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면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리시는 기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투자의 승패를 가름하는 이 마지막 한방 정광우의 매치 포인트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